내가 쫓아낸 그 시어머니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엔 집 밖으로 내쫓았던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니요.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명함을 내밀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사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에 무슨 사모님이 있나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리킨 사람은 제가 골방에 처박아 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25년째 되던 해였어요.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전형적인 빌라였죠.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다녔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대학 보내느라 빚도 좀 있었고 늘 돈이 빠듯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려서 걱정하던 그런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매달 월급날이면 이 카드부터 막아야 하나, 저 카드부터 막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런 삶이었죠. 민수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월세를 내고 관리비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그 다음에 최소 결제 금액만 카드에 넣고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장을 볼 때도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보면서 세일하는 것만 샀습니다. 고기는 할인 코너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만, 야채도 저녁 시간에 가서 떨이로 파는 거 샀고요. 딸아이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에 다녔고 아들은 지방 국립대 공대에 다녔어요. 등록금만 학기당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로 메꾸긴 했지만 생활비도 보내줘야 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자취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 아들은 기숙사 들어가고 밥값만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빠듯하게 주는 거였죠.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7시 반까지 회사에 가야 했고 저는 8시에 슈퍼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새벽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올 때쯤 일어나서 서둘러 밥을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했어요. 저녁엔 7시쯤 집에 와서 밥을 하고 TV 뉴스 보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9시 뉴스 보고 10시쯤 잤습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토요일에도 슈퍼에 나가야 했고 일요일에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찬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회사 일로 토요일에도 나갔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쉬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돈이 없으니까 취미 생활도 없었어요. 영화 한 번 보러 가는 것도 사치였고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나 외식하는 정도. 그것도 저렴한 식당으로만. 명절 때는 저희 친정이나 처가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때만큼은 식비가 안 들었으니까요. 그런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결혼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라고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민수가 말하길 어머니는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셨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없었다고. 방에도 없고 부엌에도 없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엄마는 나갔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만 하셨대요.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민수는 매일 어머니를 기다렸대요. 학교 갔다 오면 혹시나 해서 집으로 달려가고 저녁 먹을 때도 문 쪽을 계속 쳐다봤대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오실까봐.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체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민수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시댁 제사도 없었고 명절에도 우리 식구들끼리만 지냈죠. 그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시집살이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명절 음식 준비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민수가 퇴근하면서 데려온 겁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왔어? 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민수 뒤로 누군가 더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요. 키는 작았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낡았습니다. 점퍼는 색이 바랬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신발도 낡은 운동화였는데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야. 어제 연락이 왔어. 몸이 안 좋으시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든지 요양원에 가시든지 해야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미안함도 없고 그렇다고 당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든지 요양원에 가시든지 해야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렸어요. 김치찌개가 팔팔 끓고 있었는데 그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미안함도 없고 그렇다고 당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볼, 마른 입술. 손은 앙상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침묵이 더 불편했습니다. 뭔가 말씀이라도 하시지. 사과라도 하시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서 계실 뿐이었어요.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시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
남편이 어린 때 버리고 나갔다며? 그럼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몸이 안 좋다고 돌아오면 우리가 모셔야 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 대학 등록금 내기도 빠듯한데?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서 그릇이 깨질 뻔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물을 세게 틀었더니 물이 튀어서 앞치마가 젖었어요. 저는 그 상태로 부엌에 서서 거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게 하고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민수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 정적이 너무 불편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김치찌개에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요? 그게 대답이에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기저기라고만 하시면. 은정아. 민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어머니가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셨는지,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지. 시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으시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셨어요. 그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없다뇨?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빚도 있고 카드값도 밀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은정아, 그만해. 민수가 큰 소리로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계속 끓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 남편이 어린 때 버리고 나갔다며? 그럼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몸이 안 좋다고 돌아오면 우리가 모셔야 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 대학 등록금 내기도 빠듯한데?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서 그릇이 깨질 뻔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둘이서 방에 들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자마자 쏘아붙였어요.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나타나신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퇴원했대. 갈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갈 곳이 없다니요? 그동안 어디서 사셨는데요? 고시원에서 사셨대. 그것도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셨고 저는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고시원이요. 월세도 못 내셨다고요. 그럼 돈도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병원비는요? 생활비는요? 전부 우리가 대야 하는 거예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여보,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 애들 대학 등록금에 제 친정 엄마 병원비에 카드값에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모셔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내 엄마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버리고 가신 분이잖아요.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생일 선물도 명절 인사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보가 효자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죠. 우리도 빚이 있어요. 은행 대출만 3천만 원이에요. 카드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한두 달만 계시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요양원 알아본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다든지.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우리가? 왜 이 힘든 형편에? 시어머니는 우리 집 작은 다용도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간이 침대 하나 놓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거기엔 빨래 건조대랑 청소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치우고 침대를 들였어요. 불을 켜도 어두컴컴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애들 방이거든요. 거실에 모실 수도 없고 다용도실이면 된 거죠. 처음 며칠은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 밥은 차려드렸고 반찬도 따로 덜어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도 하고 식사 시간에는 다용도실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존재감이 없으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다용도실에만 계셨죠. 가끔 화장실 가시는 것 말고는 밖으로 안 나오셨어요. 식사 시간에도 들어오세요 하면 그때서야 문을 여시고 나오시고 밥 드시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시고는 또 들어가시고 TV도 안 보시고 라디오도 안 들으시고 그냥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짐이 달랑 작은 보스턴백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다용도실 문이 열려 있길래 슬쩍 보니까 옷도 몇 벌 없으시고 속옷도 낡은 거 두어 벌, 양말도 구멍 난 거였어요. 세면도구도 거의 다 쓴 치약 하나, 낡은 칫솔 하나. 그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정말 빈털털이구나. 우리가 완전히 떠하는 거구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세수를 하셨는지 얼굴이 젖어 있었는데 물기를 닦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용도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도 그냥 가셨어요. 수건도 없으신 건가 싶어서 다음 날 오래된 수건 하나를 다용도실 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직접 드리긴 싫었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놓아두면 알아서 가져가시겠지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수한테 물어봤죠.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한두 달이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시게 하자. 아직 몸도 안 좋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우리 집에 계신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가 없잖아. 나도 알아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엄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려. 그럼 언제까지 걸리는데요? 한 달? 두 달? 잘 모르겠어. 동사무소에서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한 달, 두 달. 그게 언제까지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다용도실 문을 쳐다봤어요. 닫혀 있는 그 문. 그 안에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계셔야 하지? 왜 우리가 모셔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두 달째 접어들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박순자. 저는 그걸 보고 의아했어요. 시어머니가 뭘 주문하신 건가? 돈도 없으시다면서 택배는 어떻게 받으시지? 주소는 어떻게 하셨지? 상자를 들어보니 가벼웠어요. 저는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약인가? 아니면 뭔가?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뜯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다용도실 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그때 다용도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택배 상자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받아드시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한테 고맙습니다도 없었어요. 그냥 받아드시고 문 닫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인사도 없다니.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택배 받으시던데 어머니 돈 있으세요? 무슨 택배? 아침에 택배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는데. 뭐였는데? 안 봤어요. 어머니가 그냥 가져가셨는데. 근데 돈이 없으시다면서 택배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글쎄, 한번 물어볼게. 하지만 민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택배가 왔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앞으로. 상자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날은 작은 상자, 어떤 날은 큰 상자.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체 뭘 받으시는 거지? 돈은 어디서 나는 거지? 어느 날 참다 못해 민수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슬쩍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택배 계속 오는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날 저녁 민수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중얼중얼하는 소리만 들렸죠. 민수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뭐래요? 친구분이 보내주신대. 친구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네 집에 가시지.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시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이 무슨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숨기시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돈도 없다고 하시면서 택배는 자꾸 오고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시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서 뒤척였어요. 여보 앉아요? 응. 잠이 안 와. 뭐가 걱정이야? 그냥 어머니 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상하긴 해. 근데 뭐 어때? 엄마 돈으로 사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왜 숨기시냐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순 없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틈을 타서 다용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잘못된 건 알았어요. 남의 방을 몰래 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뭘 받으시는 건지. 저는 복도에 서서 화장실 쪽을 보다가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용도실은 좁았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위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침대 밑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에 담긴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캐시미어 카디건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38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8만 원짜리 옷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38만 원짜리 옷을 사신다고요? 저는 작년 겨울에 마트에서 5만 원짜리 패딩 하나 샀는데 그것도 세일 기간에 산 건데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 상자였어요. 유명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가격을 검색해 보니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또 다른 상자에는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전부 고급 제품이었어요. 또 다른 상자에는 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루이보스티, 녹차, 허브티. 하나하나가 다 비싸 보였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 친구가 보내준다면서 이런 비싼 걸 사신다고요?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황급히 상자를 다시 집어넣고 다용도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쏘아붙였어요. 여보, 어머니 다용도실 좀 봤어요? 응? 왜? 거기 택배 상자 가득하던데 안에 있는 거 봤어요? 전부 비싼 거예요. 옷, 화장품, 건강식품. 38만 원짜리 옷도 있더라고요. 화장품은 50만 원이 넘고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짜? 진짜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그런 걸 사신다고요? 우리는 카드값 내기도 빠듯해서 마트 세일할 때나 옷 사는데 저는 작년에 산 옷이 5만 원짜리였어요. 그것도 세일 기간에 샀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억울해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벙긋벙긋했습니다. 여보는 뭐라고 할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친구가 보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계속 비싼 걸 보내주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주문하신 거 좀 비싼 것 같던데. 필요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형편도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비싼 걸 사시면 저희가 좀. 내 돈이야. 내가 쓰는 건데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시잖아요. 밥도 드시고 전기세 수도세도 나가고. 근데 그렇게 돈을 쓰시면 저희가 싫으면 나가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싫으면 나가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집에 얹혀 사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머니 모셔드리고 있는데 싫으면 나가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안 나가.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카드값도 밀려 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비싼 걸 사시면 내가 언제 당신네 돈 쓰라고 했어?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간섭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시어머니가 사시는 건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돈이 있으시면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죠? 왜 고시원에서 쫓겨나셨다고 하신 거죠? 민수가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기분이 안 좋아요? 돈도 있으시면서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을 거야. 친구분이 조금씩 보내주시나 봐. 그래도 생활비는 없으신 거지.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밥을 차려드릴 때도 대충 덜어드렸고 반찬도 남은 것만 주었어요. 신선한 반찬은 우리 가족 먼저, 어제 남은 반찬은 시어머니한테, 국도 식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고 식은 국을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빨래도 따로 안 해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화장실도 시어머니 쓰시고 나면 제가 다시 청소했어요. 뭔가 더러운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식은 밥을 드시든 남은 반찬을 드시든 아무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그렇게 순응적이시지? 뭔가 숨기시는 게 분명한데. 3개월째 저는 친구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미숙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살아서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앉았는데 미숙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은정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요즘 좀 스트레스 받아. 왜? 무슨 일인데? 저는 한숨을 쉬고는 털어놨습니다. 미수가,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거든. 어머, 진짜? 시어머니 있으셨어? 너 결혼할 때 시어머니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응. 25년 만에 나타나셨어.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고시원에서 쫓겨나셨대. 헐, 그럼 너네가 모시고 있는 거야? 응. 그런데 말이야,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비싼 거 자꾸 사더라고. 38만 원짜리 옷도 사시고 50만 원짜리 화장품도 사시고. 미숙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는데 어떡해? 친구가 보내준대. 근데 그게 말이 돼? 친구가 그렇게 계속 돈을 보내줘? 그것도 매주 택배로. 이상하긴 하다. 혹시 어머님이 숨기시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숨기는 게 있겠어. 고시원에서 쫓겨나실 정도였는데. 근데 정말 이상해.
돈이 있으면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사시면 되잖아. 미숙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해. 조심해, 은정아. 혹시 사기꾼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사기꾼? 그게 무슨, 요즘 그런 경우도 있잖아. 노인들 타겟으로 해서 집에 들어와서 재산 빼돌리고 그러는 경우. 혹시 어머님이 너희 집 뭐 건드리시는 거 없어? 통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 서류들이 거실 서랍에 그냥 있었어요. 도장도 거기 있고. 혹시 미수가 나 먼저 가볼게. 갑자기 불안해져. 저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전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 후로 저는 서류들을 방 앙금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저는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이상해요. 계속 택배 받으시고 물어보면 상관 말래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몰래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하시겠어?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는 건데요? 진짜 친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다시 물어볼게. 여보는 아들이잖아요. 한번 제대로 물어보세요.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실 건지.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그쳐 물어보니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신대요. 그냥 내일이니까 상관 말하고만 하셨다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비싼 것만 자꾸 사시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비싼 것만 자꾸 사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상관 말하고 하시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용도실 문을 보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안에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항상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언제까지 계실 건가? 돈은 어디서 나는 건가? 대체 뭘 하시는 건가? 민수한테도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 알아본 지가 언제예요? 2개월 전부터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요양원이 자리가 없대. 대기자가 많아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렇게 계속 계실 순 없어요. 이런 대화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고 저도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시어머니를 내보내야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주고 내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든 채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민수도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기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힘들어요. 저희도 카드 빚이 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민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여보도 알잖아요. 우리 카드값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냈어요. 전기세도 독촉 들어왔고요. 이러다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망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셔야죠. 어머니 친구분이 돈을 보내주신다면서요? 그 돈으로 방 하나 얻으시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정부 지원 받으시든지. 은정아. 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이미 하려던 말을 다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어머니. 민수가 일어섰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용도실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쾅 닫고 소리쳤어요. 여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엄마한테 나가라고? 당신 엄마가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효자 행세예요? 그래도 엄마잖아. 내 엄마라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살림살이 생각해줬어요? 비싼 거만 자꾸 사시면서 우리한텐 빌 붙어서 전기세 수도세는 우리가 내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쫓아? 70살 넘은 노인을 어떻게 내쫓냐고.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당신 혼자 모셔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결국 민수도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다른 곳 알아보시라고. 근데 여보,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빚더미에 앉을 때까지 모시고 있어요? 애들 등록금은요? 우리 생활비는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여전히 작은 보스턴백 하나였어요. 그 많은 택배로 받은 물건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버리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용도실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고 나오셨을 때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할 거다. 어머니, 제 연락처는 알고 계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갔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시며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등이 굽은 채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 골목을 돌아서 사라지시는 뒷모습.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집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용도실도 다시 쓸 수 있게 됐고 식비도 줄었죠. 전기세 수도세도 줄어들 거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잘 보낸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대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생활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날 아침이었어요. 토요일이라 민수도 집에 있었고 저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부터 누구지?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으니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댁이 맞으신지요? 저희는 대한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그룹이라고? 혹시 보험 영업인가? 아니면 다단계?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러?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사모님이 있나?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재벌 집 비서들 같았죠.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어요. 정장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구두도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저기 뭐라고 하셨죠? 사모님이요? 예. 박순자 사모님께서 이 댁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 그분이요? 2달 전에 나가셨는데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다시 물었어요. 나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가셨어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 그분을 찾으세요? 실례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도 나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세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와 민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색 글씨로 고급스럽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민수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대한그룹. 그 재벌 그룹 말하는 거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재벌 그룹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지? 김민호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대한그룹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바로 박순자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요? 박순자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벌 회장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분은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오신 분인데. 고시원이라니요? 김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비서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께서 고시원에 계셨다고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월세도 못 내셔서 쫓겨나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거였는데. 김민호는 다른 비서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이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다시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요? 회장님은 고시원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회장님이 이곳에 계셨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회장님께서 4개월 전쯤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셔서 저희가 찾고 있었거든요. CCTV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 주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행방이 묘연해졌다고요? 재벌 회장이 행방불명이 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정말 재벌 회장이라는 거예요? 네. 대한그룹은 이 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입니다. 계열사만 50개가 넘고 자산 규모만 30조가 넘죠. 전자, 화학, 건설, 금융,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조요? 저는 그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30조라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왜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데,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처럼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푸시거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려고 아마 이번에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용도실에서 지내셨어요. 다용도실이요? 김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다른 비서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집이 좁아서 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는요? 같이 했어요. 근데 남은 반찬 위주로 김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회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택배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아, 네. 택배 자주 오셨어요. 옷이랑 화장품 같은 거. 그 물건들은 회장님께서 직접 구입하신 겁니다. 회장님 카드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신 거였어요. 당연하죠. 재벌 회장이신데. 김민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나가실 때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방 들고 나가셨어요. 연락은 하셨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김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연락 오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와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재벌 회장이었다고? 30조 자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재벌 회장, 30조 자산, 대한그룹.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택배, 그 많은 택배들. 38만 원짜리 옷, 50만 원짜리 화장품, 고급 건강식품.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던 그 말.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돈이 있었어요. 아니, 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재벌이었어요. 30조의 재산을 가진 그런 분을 저는 다용도실에 처박아 뒀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대접했고 결국엔 내쫓았던 거예요. 하느님,
저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30조, 30조라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그분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한그룹 박순자라고 쳐봤어요. 손이 떨려서 타자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한그룹 박순자 회장, 백수 남편 먹여 살려 재벌 1군 입지 전적 인물. 맨손으로 시작해 30조 그룹 일고. 박순자 회장의 성공 신화. 박순자 회장, 4개월째 행방불명. 그룹 내 혼란. 대한그룹 주가 폭락. 박순자 회장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시어머니의 모습. 우리 집에서 봤던 그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서 계시는 모습, 공장을 시찰하시는 모습, 해외 출장 가시는 모습,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대요.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남편은 일을 못해서 시어머니가 혼자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혼 후 시어머니는 민수를 시아버지한테 맡기고 사업에만 매진했대요. 아들을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돈을 벌기로 했다고. 2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결국 대한그룹이라는 재벌 그룹을 일궈냈고요. 그런데 4개월 전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도 어디 계신지 몰랐고 찾고 있었대요. 주가는 폭락했고 계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오셨는지. 아마도 아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겠죠. 25년 만에.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아들 곁에 있고 싶으셨던 거겠죠. 떳떳하지 못한 엄마. 아들을 버리고 간 엄마. 그런 죄책감 때문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다용도실에 처박아 두고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비싼 거 산다고 뭐라 했죠. 그리고 결국 내쫓았어요. 재벌 회장을, 30조 자산을 가진 분을.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은 채로 작은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어가시던 모습.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회사를 쉬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대한그룹 비서실에도 전화했지만 그들도 찾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용도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모습, 식은 밥을 드시는 모습, 남은 반찬을 드시는 모습, 짐을 들고 나가시는 뒷모습. 민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도 안 갔습니다. 내가 엄마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25년 만에 오셨는데 왜 몰랐을까?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 난 정말 바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는 더 심했죠. 제가 직접 내쫓았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김민호 비서실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그동안 여간을 전전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저는 전화를 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이라니. 쓰러지셨다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전도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위험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영양실조요. 제가 제대로 식사를 안 드렸으니까요. 남은 반찬만 드렸으니까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못했어요. 의식이 없으셨으니까요. 이 이야기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흘 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고 비서들도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왜 왔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한테 잘해달라고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아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갔던 거야. 25년 만에 내가 버리고 간 아들, 내가 엄마 노릇 못했던 아들,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엄마, 신분을 밝히면 너희가 불편해할 것 같았어. 돈 때문에 날 대하는 건지 진짜 날 대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엄마로 있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았어. 좁았지만 아들 곁에 있다는 게 좋았거든. 아들 집에 있다는 게, 밥이 형편없어도 그냥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게 좋았어. 식은 밥이어도 남은 반찬이어도 아들이 사는 집에서 먹는 거니까 괜찮았어. 어머니, 근데 너희는 나를 쫓아냈잖아. 돈이 없다고, 집이 좁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건 나도 알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 안 했잖아. 그냥 조용히 있었잖아. 시어머니가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허무함만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들한테 버림받으면 아프다고. 30조가 있어도 아들이 날 내쫓으면 아무 소용없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 그런 분? 재벌이라서 미안한 거니? 그럼 내가 정말 돈 없는 할머니였으면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니? 다용도실에 처박아 두고 남은 반찬 주고 결국엔 내쫓았을 거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랬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됐어. 너희 보러 왔다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 안 할게.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이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김민호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가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회장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병실에서, 복도에 서서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 후 일주일 뒤 뉴스에서 봤어요. 대한그룹 박순자 회장, 건강 회복 후 복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시어머니는 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텐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 후 민수한테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아들 강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님께서는 향후 일체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보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나를 버리는 거야. 이번엔 내가 버려지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상속권 포기 각서에. 그렇게 우리는 30조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거였던 적이 없으니 잃은 것도 아니겠죠.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하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에 서 있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손이 멈췄고 빨래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터넷으로 대한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박순자 회장은 21살에 결혼하셔서 22의 아들을 낳으셨대요. 남편은 일을 못했고 시어머니가 혼자 공장에 나가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도 없었대요. 그렇게 5년을 일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랑. 이혼 소송 중에 남편 측에서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했대요. 시어머니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결국 시어머니는 양육권을 포기하셨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면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요. 그 후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일하셨대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으셨다나 봐요. 작은 공장을 사서 운영하시고 거기서 번 돈으로 또 다른 공장을 사시고 그렇게 계속 확장하셨습니다. 10년 후에는 중견기업이 됐고 20년 후에는 대한그룹이 탄생했습니다. 기사 중에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10년 전 경제지와의 인터뷰였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회장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들입니다. 언젠가 아들 앞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일하신 분, 아들 앞에 당당해지려고 재벌이 되신 분, 그런 분을 우리는 다용도실에 처박아 두고 남은 반찬을 드렸고 결국 내쫓았던 거예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라 대한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상속권 포기 각서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어릴 때 곁을 떠났고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 25년 만에 너를 보러 갔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로 내 곁에 있고 싶었어.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내 엄마로. 하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너도 나를 버릴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남이야. 건강해라. 엄마가. 민수는 그 편지를 읽고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문 앞에서 밥을 놓고 갔지만 민수는 먹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상속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엄마 아들 자격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각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한 달 후 저희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재벌 시어머니를 다용도실에 가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우리 빌라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은 난리였어요. 이게 진짜야? 30조 재벌을 다용도실에? 며느리 인간이 아니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남편도 답 없음.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처에 산다는 게 무섭다. 마트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계산하면 다른 계산대로 가는 손님들, 제 뒤에서 저 사람 맞대하고 속삭이는 소리, 심지어 양심도 없냐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은정 씨, 미안한데 손님들 항의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일하던 슈퍼에서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 쓰레기 재벌 학대범 같은 글씨들. 저는 매일 그걸 지워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나한테 수군거려. 나까지 손가락질 받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한 게 진짜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도 전화했어요. 엄마,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해. 다른 학부모들이 항의했대. 나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대요. 동료들이 대놓고 피했고 회의 때도 말을 안 시켰대요. 결국 민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새 빌라를 얻었고 저는 새 일자리를 구했고 민수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사 간다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돈은 여전히 빠듯하고 카드값은 밀려 있고 아이들 등록금은 대출로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니,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이제 민수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것. 가끔 뉴스에서 시어머니를 봅니다. 대한그룹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신규 사업을 발표하시는 모습을, 해외 정상들과 악수하시는 모습을,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용도실에 처박아뒀던 그분이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대접했던 그분이 결국 내쫓았던 그분이 이 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다는 사실.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재벌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걸. 기사에 나왔거든요. 재벌 회장, 며느리한테 쫓겨나 병원 신세라고. 인터넷에도 퍼졌어요. 우리 빌라 주소까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를 보면 피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도 수군수군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에이, 설마. 재벌 시어머니를 내쫓다니. 진짜래. 뉴스에 나왔잖아. 다용도실에 처박아뒀대. 저는 그냥 참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모두 사실이니까요. 어제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다른 동네로. 여기선 못 살겠어. 그래야겠죠. 우리는 이사 갈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어디로 이사 가도 따라올 거예요. 시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이게 제가 받는 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통쾌함 따위 없는 그냥 쓰라린 현실.